쓸모있는 학문이 백성을 살린다. 백성. 실학자 정약용. 백성민. 정약용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어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요. 이렇게 들면 안 될까? 한 손으로? 그래. 막내라 그런지 자기의 막내라 그런지 무척 개구쟁이였어요. 씻는 걸 아주 싫어했고요. 아이고 까마귀가 동무하자 하겠다. 이리 와서 얼굴 좀 씻자꾸나. 싫어요. 안 씻을래요. 약용은 어머니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도 글공부 시간이 되면 맨 먼저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갔답니다. 왜? 어디로? 공부하는 게 좋았나 봐. 약용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약용은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사랑채로 달려가 책을 펼쳤어요. 책을 읽으면 어머니 생각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쉬운 책이든 어려운 책이든 모조리 읽었어요. 책 읽는 틈틈이 글도 썼지요. 1년 동안 쓴 글이 약용의 키만큼이나 쌓였어요. 아버지는 약용의 글을 모아 책으로 묶어주었어요. 아빠는 잘 때리면 졸면서 잘 안 하잖아. 뭐가? 좀 이렇게 할 때도 졸리면 이렇게 살살하잖아. 근데 아빠 책을 어떻게 넘겨 그러면? 내가 넘겨주지. 알았어. 정약용은 15살 때 한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성리학을 공부했지요. 성리학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루는 이익이라는 학자가 쓴 성호사설을 읽게 되었어요. 농사짓는 농민은 땅이 없는데 놀고 먹는 양반은 땅이 많으니 몹시 잘못되었다.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이제까지 읽은 책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책상 앞에서 도리를 따지는 성리학보다 백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쓸모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정약용은 둘째 형 정약전을 찾아가 물었어요. 놀고 먹는 양반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는데 양반더러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약전 형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농부가 굶주리다 못해 도둑이 되었다면 농부에게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탓할 텐가?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먼저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어야 사람의 도리나 제 할 일을 따질 수 있다는 말이야. 아, 성리학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실학도 공부해야겠다. 정약용은 부지런히 실학책을 구해 읽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약용은 22살에 성균관에 들어왔어요. 성균관은 선비들이 모여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내가 잡아주려면. 정약용은 여기서 정조 임금을 만났어요. 정조는 실력 있는 관리를 뽑으려고 성균관 학생들에게 자주 시험을 보게 했어요. 정조는 시험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는 정약용을 무척 아꼈어요. 정약용은 실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책은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과학책과 기술책,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책도 읽었답니다. 넘겨. 28살이 되던 해 과거에 합격한 정약용은 드디어 벼슬길에 올랐어요. 하루는 정조가 정약용을 불러 일렀어요. 수원에 있는 아버님 산소에 가려 한다.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다리를 놓아보아라. 학문뿐 아니라 기술에도 밝았던 정약용은 수십 척의 배를 잇대어 훌륭한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뒤로 정조는 1년에 한 번씩 배다리를 건너 수원으로 행차했어요. 정약용의 재주와 능력도 더욱 믿게 되었고요. 봐봐, 지금도 잘 안 하잖아. 아빠 책 읽느라 그러지. 몇 년 뒤 정조는 수원의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했어요.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정약용은 화성의 모습과 건축 방법까지 자세히 담은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큰 성을 쌓으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약용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백성들은 무거운 돌을 손쉽게 나를 수 있었고 10년 걸릴 공사가 3년도 안 돼 끝날 수 있었답니다. 화성을 완성한 그 해에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정조는 믿을 만한 신하들을 암행어사로 보내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잘 보살피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정약용도 암행어사가 되어 경기도를 둘러보았지요. 백성들의 생활은 몹시 비참했어요. 하지만 관리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지요. 벼슬아치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백성의 살림을 쥐어짜 제 주머니를 불리기 일쑤였어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 하여도 지방 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소용이 없다. 이 일을 어찌 바로잡을꼬. 정약용이 백성을 위할수록 정조가 정약용을 아낄수록 정약용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신하들이 많아졌어요. 전하,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옵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신하들은 정약용을 쫓아내라며 아우성을 쳤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정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조는 정약용을 멀리 황해도 곡산의 원님으로 보냈어요. 원님이 된 정약용은 백성들을 잘 보살폈어요. 백성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매기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려주었지요. 곡산은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어요. 백성 가까이에서 일한 덕분에 정약용은 농사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어요. 땅은 양반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져야 해. 그 땅을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굶주리는 백성이 사라지겠지. 정약용은 이런 생각을 책으로 썼어요. 감히 양반의 땅을 빼앗겠다고? 신하들은 또다시 정약용을 벌주라며 길길이 뛰었어요. 정약용은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얼마 뒤 정약용을 믿고 지켜주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조가 죽자 정약용을 미워하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주교를 믿는다고 순순히 털어놓아라! 정약용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잡아들였지요. 정약용은 끔찍한 고문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셋째 형 약종은 끝내 죽임을 당했어요. 정약용과 정약전을 귀양 보내라. 정약용은 전라도 남쪽 끝에 강진으로, 둘째 형 약전은 외딴섬 흑산도로 머나먼 귀양길에 올랐어요. 강진 사람들은 정약용을 슬슬 피했어요. 죄인과 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되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주막집 뒷방을 얻어 지내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끼니거리가 없어 전용을 굶는구나. 세금을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백성들을 위해 뭘 해야 할까? 정약용은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약용은 산기슭에 작은 초가를 마련하고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허리가 아파 책상 앞에 앉기 힘들 때는 책을 공중에 매달고 서서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썼답니다. 그 사이 정약용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났어요. 선생님,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누구나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어요. 정약용은 차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차에서 이름을 따 다산이라는 호를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정약용의 집도 다산초당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정약용은 오랫동안 공부한 실학과 관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육효 같은 책을 썼어요. 백성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그렇지. 신분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세상, 양반이 아니고 가진 땅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57살에 귀양에서 풀려났어요. 죄인의 몸이 되어 강진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흘렀지요. 그동안 어린 아들이 병으로 죽었고 흑산도에 있던 둘째 형 약전도 세상을 떠났어요.
정약용은 슬픔에 겨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고향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오직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요.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백성을 위해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